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상남도 김해의 대동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 아마도 30년 전 이야기겠네요. 경상남도 김해의 대동이란 곳에서 살았습니다. 나름 촌구석에 속하는 터라 5km 정도 되는 거리를 고학년 형들이 인솔자가 되어 시골길을 거쳐 등하교를 했습니다. 어느 날 평상시와 다름없이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날 수업에서 구구단을 외우지 못해 나머지 수업을 받았습니다. 같은 동네 친구들은 먼저 하교를 하고 저를 포함한 몇몇 친구들과 같이 구구단을 외우기 위해 나머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 끝났을 때는 이미 해가 어느 정도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하굣길에 올라 시원한 바람과 함께 주변 풍경을 바라보며 시골길을 거쳐 귀가하고 있었죠. 아직 저물지 않은 태양 때문인지 더운 날씨에 땅이 식지 않아서인지 눈앞에 아지랑이가 올라옵니다. 간혹 무더운 여름날 보이던 아지랑이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죠. 그리고 뭔가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략 100m 정도 갔을까. 눈앞에 보이는 다리 아래 뭔가가 보입니다. 참고로 제가 살던 동네의 등하교길은 낙동강과 양쪽 두 개 형상을 마치 축소시켜 놓은 것처럼 유사합니다. 대략 10분의 1 정도 크기로 강폭은 약 15m 정도며 2단짜리 두 개 있습니다. 강 깊이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종종 익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깊었던 것 같네요. 여하튼 다리 밑으로 뭔가 보였습니다. 흰색인데 움직이고 있었죠. 집에 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곳이라 계속 그걸 바라보면서 걸었습니다. 점점 그 형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다리 아래에서 움직이던 그 형체가 눈에 들어왔을 때 머리와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어찌해야 할까? 도망갈까? 뛰어서 통과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우선 해야 할 텐데 그냥 저는 한 발자국씩 점점 그 형체에 가깝게 갈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눈앞에서 그 형체의 모습이 다 담겨졌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마르지 않은 검고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강물과 두기 일단 부분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온몸이 떨려 뛸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망치긴커녕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한 발자국씩 그 형체에게 가깝게 다가만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의지인양 말이죠. 점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와 가까워집니다. 이제는 얼굴의 형체가 어느 정도 자세히 보일 수 있는 거리지만 여전히 눈과 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눈과 코가 가려진 것인지 아니면 없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보입니다. 진한 화장을 한 붉은 입술이 보였습니다. 붓게 담은 입술. 아주 빨간 립스틱을 바른 것처럼 강렬한 입술. 이제는 손만 뻗으면 닿을 것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저의 온몸은 이미 땀으로 범벅이 된 것 같고 마치 가위에 눌린 것 마냥 움직이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그 형체는 움직이던 방향을 틀어 저에게 한 발자국 옵니다. 붓게 다물었던 무척이나 빨간 그 입술이 왼쪽으로 치우치며 마치 어서 오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발을 더 내딛는 그 순간 귓가에 누군가가 이러더군요. 너 여기서 뭐하노? 퍼뜩 가거라. 그러시고는 제 손을 잡고 두 위로 올려주시더군요. 펑퍼짐한 몸빼 바지를 입으시고 머리에는 세차명 대야를 이신 아주머니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제가 있던 곳에서 하얀 소복을 입고 있던 여자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저를 보고 어서 가라는 듯 손짓하셨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달렸습니다. 몸이 제 의지대로 움직이더군요. 그런데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앞에 있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 무섭더군요. 그래서 다시 아주머니에게 같이 가달라고 말하려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과 10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도 아주머니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신발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달렸던 모양입니다. 집에 와서 생각하니 그 아주머니는 동네에서 뵌 적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작은 동네라 누가 어디 사는지 다 아는 형편인데 말이죠. 누구신지도 모르지만 지금도 그 아주머니 덕분에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절에서 내려가는 길에 귀신. 고등학교 때 친구가 겪은 일입니다. 저희 집 뒷산에는 절이 있는데 동네 사람 대부분은 절에 다니셨습니다. 물론 앞으로 언급할 기묘한 체험을 했던 친구도 다녔습니다. 절에 가기 위해 산을 오르다 보면 산 중턱에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는 곳처럼 사람 어깨 정도 되는 담이 둘러져 있었는데 그 안에는 무덤과 비석, 그리고 동물 모양의 석상이 몇 개 있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가는 일이 없이 무심코 지나치던 곳이었죠. 하지만 석가탄신일이었던 그날은 달랐다고 합니다. 절실한 불교 신자이셨던 친구와 친구 어머니는 그날 역시 아침 일찍부터 절에 올라가 등을 만들어 다는 것도 돕고 비빔밥이며 산채 음식을 만드는 등 절을 찾는 분들의 일을 도우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초저녁이 돼서 손전등을 얻어 집으로 내려오려 하는데 절의 주지스님이 갑자기 가는 길을 말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선 아들이 학교에 가야 하니까 내려가야 한다고 고집을 굽히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스님께서는 정 가셔야 하면 손전등 대신 등을 줄 테니 꼭 가져가라 하셨는데 친구 어머니께서 괜찮다고 하시면서 손전등을 가지고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등에 한문을 써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경문이었다고 합니다. 내려오는 길에 친구랑 친구 어머니는 사찰 음식으로 뭘 해서 먹을지도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무서운 기분을 떨치며 내려오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무덤 담벼락을 지나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갑자기 어머니가 걸음을 딱 멈추시더니 담을 향해 몸을 숙이신 채 비명을 지르시더랍니다. 친구는 그런 엄마 모습이 무섭긴 했지만 무슨 일인지 몰라 엄마만 부르며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친구가 사람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소리치는데 저기 위쪽에서 불빛 하나가 빠르게 내려오더랍니다. 불빛의 정체는 바로 주지스님이었죠. 주지스님께서 등을 들고 큰 소리로 연부를 외시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친구 어머니께서 앞으로 푹 하고 쓰러지시더니 벌떡 일어나 친구 손을 잡고 스님이 들고 계신 등을 빼앗아서 미친 듯이 산 아래로 뛰어가시더랍니다. 그 산은 그렇게 높지 않아 뛰어 오르내리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시멘트로 진입로를 만들어 두었죠. 친구는 영문도 모르고 어머니 손에 이끌려 눈 깜짝할 사이에 집에 도착하게 됐는데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절할 뻔했답니다. 그 무덤 주변을 지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담벼락에서 손이 나와 어머니의 뒷머리를 움켜잡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말했다고 합니다. 어딜 지나가려고? 계속 어딜 지나가냐며 앙칼지게 소리를 지르며 더 심하게 머리를 잡아 올렸고 그렇게 한참을 머리채를 잡혀 있는데 머리채를 잡은 손에서 느낌이 오더랍니다. 이제 진짜 잡았다는 만족감과 희열감이 말이죠. 다행히도 그때 마침 뒤에서 주지스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쯤 그 손이 아쉬움과 분노로 더 힘있게 머리채를 당기더니 포기하고 어머니의 머리를 앞으로 휙 던지듯 밀더랍니다. 어머니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친구 손목만 잡고 뛰었다고 합니다. 사실 어머니께선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 잘 생각이 안 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스님이 가지고 계시던 등을 뺏어 달린 건 마저도 말이죠. 친구가 어머니 말씀만 들었을 땐 반신반의했습니다만 이윽고 어머니께서 한숨을 내쉬며 뒷머리를 내리시는데 어머니 손에 빠진 머리가 한 움큼 잡히고 머리가 빠진 어머니의 뒷머리는 두피 밑이 파여서 피멍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친구는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았고 친구랑 친구 어머니는 공포의 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절에서 스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걱정이 돼서 등을 가져가라 했는데 왜 안 가져갔냐고 야단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길 몇 년 전 절에서 유행하던 젊은 여자가 죽었는데 죽을 때 이승에 한을 남기고 죽은 터라 집으로 시신을 돌려보내지 못하고 절 가까이 묻고 스님이 그 무덤을 돌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스님께서 친구 어머니를 보니 귀신이 장난칠 운이어서 그걸 막으려고 못 가게 했던 것이고 만약 가시더라도 그런 부적을 써줄 테니 가져가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사양하셔서 그런 장난에 걸려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절에 오시지 말라고 하셨고 부처님은 마음으로 모시는 거니까 집에서 수양하시라고 하셨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이야기지만 친구 어머니께서 그날 이후로 몸이 아프셔서
절에 다시 가게 됐는데 스님이 말씀하시길 원래 어머니께서 귀신한테 급살 맞을 운이었는데 한 번 넘긴 거라고 하셨답니다. 지금도 그 귀신이 어머니의 목숨의 미련을 못 버려. 어머니가 아프신 거니 절대 여기 오지 말고 무덤 지날 때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미국에서의 괴담. 미국에 와서 제가 아직 고등학생 때 겪은 일입니다. 보통 낮에 아빠는 회사에 가고 엄마, 동생, 그리고 저까지 셋이 집에 있는데요. 동생이나 제가 학원을 가려면 엄마가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지만 데려다 줄 수 있었습니다. 미국도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주는 땅이 넓어서 장 보려고 나갈 때도 차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날은 동생이 학원을 가는 날이라서 낮에 엄마가 동생을 태우고 학원을 가서 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방학이라서 딱히 공부할 것도 많지 않았고 대낮부터 집에 혼자 있으니 심심해서 노래를 큰 소리로 키워놓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띵동하고 벨을 울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동네의 집들은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이라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지나가다 놀러올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올 일이 있으면 연락을 미리 했죠. 저렇게 그냥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들은 대체로 종교를 권유하는 사람 외에는 없기에 저는 문을 열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놀러온 이웃집 사람이면 전화가 올 테니까요. 그래서 그때 열어주지 하고 그냥 귀찮아서 제 방에서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밖에서 또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가지도 않고 말이죠. 제 방은 밖에 문과 거리가 가까워서 노래소리가 들렸기에 집안에 누가 있다는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초인종을 마구 누르기 시작하더군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얼른 노래소리를 무음로 줄였습니다. 문 밖으로 누가 서 있는지 보고 싶었지만 저희 집 문에는 문구멍이 없었고 문 옆에 유리로 된 벽이 있었는데 그 커튼을 들추어야 밖에 누가 서 있는지 보입니다. 그러면 저도 노출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겁을 살짝 먹은 상태에서 노래도 끄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높은 톤의 남자 목소리로 노래 한 구절을 부르는 겁니다. 소름이 쫙 돌더라고요. 뒷마당이 있으니 밖으로 도망칠까 생각도 들었지만 왠지 그 정도는 간파당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총기 소지가 가능하니 수상한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니까요. 경찰에 연락할까 싶다가도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초인종을 누르고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문을 안 열어줘서 안에 있는 거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때 문 밖에 그 남자가 갑자기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휘파람을 그렇게 잘 부는 사람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새는 소리 하나 없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마이너톤의 부드럽고 음산한 멜로디의 노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르더군요. 저는 겁에 질려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 모양은 디귿자 모양이었습니다. 디귿자 안쪽이 문이었어요. 한마디로 초인종을 누르려면 그 양옆으로 저희 집 건물이 있는 상태였죠. 그 양옆 건물 중 한쪽은 창고였고 반대쪽이 안방이었습니다. 안방 창문에서 잘 보면 밖에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뒷모습이 보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창문으로 몰래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휘파람 소리는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 각도를 이미 계산했는지 문 앞에 딱 달라붙어 서 있지 않는 이상 보일 수밖에 없는 그 각도를 잘 피해 있어서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에 숨어 있었습니다. 곧 엄마가 돌아올 때가 되자 그 사람은 없어졌고요.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면 우리 집 길 건너에 항상 서 있는 선텐이 심하게 되어 있는 검은색 차였습니다. 앞집은 차고에 차가 3대나 들어갈 정도로 넓은 집이라서 굳이 길가에 차가 있을 이유가 없는데도 그 앞길에 검은색의 차가 한동안 서 있었거든요. 이것은 의혹일 뿐이었지만 말이죠. 하여튼 이 일도 저는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말은 했지만 가족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지나 한 달 후였을까요? 그날은 가족들이 전부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엄마는 저보고 누군지 보고 문을 열어주라고 시켰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문으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그때 익숙했던 그 휘파람 멜로디가 문 바로 앞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잊고 있었던 한 달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황해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왜 문을 열지 않냐고 재촉했고, 동생도 학원 갈 준비해야겠다고 나갈 채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밖에 나가지 말라고 가족들을 말렸습니다. 밖에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 나가면 안 된다고 말이죠. 밖에선 계속 그때의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안방 창문으로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 건너에 검게 선텐을 한 자동차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겁이 무척 났지만 엄마를 믿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휘파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그 일을 겪은 일은 없지만 아직도 휘파람 부는 소리는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네 번째 이야기, 건널목의 죽음. 혼자 자취를 하고 있던 나는 편의점에서 저녁으로 할 만한 것들을 사서 지친 걸음으로 귀가하고 있었다. 평소에 늘 다니고 있어 익숙해진 길이었는데 오늘은 어째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다. 건널목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 속에서 왠지 소문 내기를 좋아할 것 같은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았지만 난 이미 대강은 짐작하고 있었다. 되돌아온 대답은 예상대로 투신 자살이라고 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니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아직 어린데 안 듣느라고 생각하며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혼자서 쓸쓸히 식사를 끝내고 샤워를 한 뒤에 스포츠 뉴스를 좀 보다가 침대에 누웠다. 그때는 이미 머릿속에 조금 전 일은 잊혀져 있었지만 한밤중에 문득 깨어나서 시계를 보니 2시가 조금 넘어 있었다. 한번 잠들면 이튿날 아침까지 깨어나는 일이 없어서 드문 경우네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했다. 그때 갑자기 귀가 웅웅거리기 시작했다. 점점 커져가는 소음. 그것은 제트기의 엔진 같은 소리였다. 눈을 뜨려고 하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잡고 세차게 내리 눌렀다. 그때 갑자기 나의 머릿속에 귀가 도중에 일이 떠올랐다. 자살 현장에서 동정하거나 하다가 간혹 그 영혼이 따라오는 일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도 생각났다. 그렇다면 지금 내 어깨를 흔들고 있는 것은 그 영혼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도 나를 흔드는 손은 멈추지 않고 반대로 점점 강해져만 간다. 나는 자고 있어 라고 마음속에서 그렇게 외치면서 필사적으로 계속 자는 척을 했다. 그러던 중 내 어깨를 잡고 있던 손은 떨어지고 그와 동시에 누군가의 기척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다. 살그머니 눈을 뜨니 확실히 아무도 없다. 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그 이상으로 피로감이 컸던 나는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튿날 아침 눈을 뜬 나는 방안을 보고 아연실색이 되었다. 현관부터 침대 위까지 핏자국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어져 있고 내가 잘 때 입었던 티셔츠에는 사람의 손자국이 분명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고교생의 손자국으로서는 작고 희미한 것이 묘하게 인상적이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고모 할머니.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그때 일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고모는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다른 가족들하고는 잘 지내는데 저희 어머니만 미친 듯이 싫어했습니다. 저희 집은 대가족이라 제사 전날이면 며느리들과 할머니들이 다 모여서 음식을 했는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학교를 다녀왔는데 고모가 어머니께 뜨거운 프라이팬을 들고 뛰어가는 모습을 말이죠. 어머니는 계단으로 급하게 피하셨고 할머니께서 고모를 말려서 진정은 됐지만 씩씩거리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했습니다. 평소엔 착하디 착한 고모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건 고모 할머니께서 고모를 데리고 나가신 겁니다. 집안의 문을 닫아놓고 단 둘이 나가셨습니다. 어린 저는 호기심의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보았고 어머니께 끌려 나왔지만 그 모습만은 생생합니다. 고모 할머니께서 고모의 등을 툭툭 두드리며 이제 그만하고 나가 라고 말씀하셨죠. 당시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모는 하루에 약을 하나씩 먹습니다. 병원에서는 분노조절장애라고 말하면서 신경안정제를 처방해 주는데요. 그 약을 먹으면 하루 동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분노조절장애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야 하는데 고모는 꼭 저희 어머니에게만 그랬습니다. 그것도 화를 안 내도 되는 상황.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도 안 하거나 마주치지도 않았는데 보자마자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옆구리에는 아직도 칼에 찔린 흉터가 남아 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2층 집인 저희 집에서는 1층에는 저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고모가 있었고 2층에는 부모님과 누나가 살고 있었는데 가만히 공부하고 있으면 고모께서 야식 같은 걸 간간히 만들어서 주시곤 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그날 하루는 정말 착하신 분이었죠. 고모께서 야식을 먹으라고 나오라고 하셔서 나갔는데 할머니와 고모가 떡볶이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나름 애교를 부린답시고 고모께 이거 정말 맛있네요. 라며 오버했는데 고모께서 무표정한 얼굴로 갑자기 닥쳐. 니네 엄마 오잖아. 이러시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그 근처에 계시지도 않았는데요. 저는 당황해서 네? 라고 물었고 그러자 고모가 할머니를 쳐다보더니 엄마, 이 새끼 죽여버릴까? 라고 말했죠. 할머니께서 말리셨지만 저는 소름이 확 끼쳐서 그날은 제 방 문을 꼭 잠그고 잤네요. 나중에 어머니께 왜 그런지 여쭤봤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대체 왜 저런 고모랑 같이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너무도 위험한데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모는 옛날에 신병을 앓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당이 될 수는 없어 눌림굿을 받았는데 그때 눌림굿을 해주신 분이 저희 고모 할머니이십니다. 고모 할머니께선 무당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가끔 제 사진은 과일도 보내주시고요. 그런데 눌림굿이 끝나고 고모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눌림굿은 잘 안 됐다. 귀신의 힘이 너무 세다. 잡신치고는 너무 강해서 고모는 완전하게 신병이 끝난 건 아닐 거고 앞으로 집안에 태어날 자식 중에 한 명은 잔병치레가 많을 거다.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저희 누나는 잔병치레가 많습니다. 겨울이 되면 하루가 멀다 하고 감기에 걸리고 음식을 조금만 잘못 먹으면 체하는 데다 장염이나 소화불량은 달고 살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옛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누나는 기가 약해서인지 가위에 자주 눌려서 제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도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저는 기가 강한 편인지 아직까지 가위는 한 번도 안 눌려봤어요. 그런데 잠을 자다가 일어나 보니 마루에 불이 켜져 있고 어떤 여자가 한 명 서 있는 겁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옷차림부터 말하는데 옷차림은 모르겠어요. 무슨 색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기억나는 건 허리까지 오는 산발머리였다는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데 얼굴의 앞까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엄청 더럽고 산발된 머리카락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머리카락 사이로 보였던 그 눈이 흰자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났고 다행스럽게도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누나에게 그 얘기를 장난스럽게 했는데 누나가 안색이 하얗게 질리더니 하는 말이 그거 내가 가위 눌릴 때마다 나오는 귀신이야. 가위 눌릴 때마다 똑같은 귀신이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중학생 때라 해프닝으로 넘겼는데 고등학생 때 고모 이야기를 들으니 뭔가 연관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로 누나 방에는 사방에 부적이 붙어 있습니다. 고모는 약만 먹으면 굉장히 착한 분이라 결혼하셔서 출가하셨고 누나는 잔병치레는 많지만 더 이상 가위는 안 눌린다고 합니다. 저도 귀신과 관련된 경험은 그게 끝이었죠. 저희 집안이 조금 독특한 집안일까요? 귀신은 안 믿는 편인데 이런 일들을 연관시켜서 생각해보면 귀신이 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6번째 이야기, 귀신 나오는 집에 소름 끼치는 빨간 벽. B가 기숙사 생활을 하다 룸메이트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자취방을 싸게 구했습니다. 학교 근처이기도 하고 주위의 교통편도 꽤나 편하게 뚫려있는 명당 중의 명당인데 운이 좋게 그 자리를 구했다고 합니다. 가격이 너무나 싼 것이 뭔가 꺼림칙한 느낌은 들었지만 별일 없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은 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B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의는 물론이고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B의 절친한 친구였던 A는 B가 걱정이 되었으나 뭔가 집안에 급한 볼일이 있어서 어딜 갔겠거니 하고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5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A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고 B의 자취방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노크를 해도 B를 불러보아도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B가 정말 어디 갔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보려다가 무심코 자취방에 문고리를 돌렸는데 의외로 문이 잠겨져 있지 않았다 합니다. 안에 있는 건가 싶어서 들어가 봤는데 A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자취방의 벽이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우 이상하게도 다른 곳은 전혀 묻어있지 않고 오직 문고리가 있는 높이의 벽에만 붓으로 빨간 물감을 묻혀 점을 찍은 것처럼 수많은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침대에는 B로 보이는 사람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었다 합니다. A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조심스럽게 침대로 향했습니다. 걱정했잖아. 뭔 일 있냐? 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이불을 걷어 올렸습니다. 아니, 걷어 올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불이 쉽사리 걷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불에 붙은 그것과 이불이 한 덩이가 된 것처럼 두 손으로 들어 올리려고 애를 썼다 합니다. 결국 이불과 한 뭉치가 된 그것을 들어 올린 순간 쩍 소리를 내며 이불에 붙어 있던 것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것은 온몸에 피칠을 한 채 죽어있는 B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죽은 듯한데 몸에서 흐른 피가 굳자 이불과 몸이 붙어버린 것입니다. B의 모습은 죽기 직전까지도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당연히 첫 발견자인 A를 의심했지만 부검 결과 등이 나오자 의심을 거두고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B의 사인은 과다출혈이었습니다. 몸의 다른 부분은 지극히 멀쩡했으며 칼에 찔리거나 베인 상처 하나 없었지만 그의 10손가락은 전부 손가락의 둘째 마디까지 터져 있었습니다. 벽에 묻은 피는 전부 B의 것으로 양으로 치면 B의 몸에서 나오는 피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엄청난 양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B는 자취방의 벽을 손가락이 다 터져나가도록 두드리다가 과다출혈로 죽은 것입니다. B는 그 자취방에서 무언가를 보았을 것이고 밖으로 도망치려고 문고리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문고리 높이의 벽을 미친 듯이 두들겨서 그곳에만 피가 묻어 있었던 것은 아닐지, 그리고 나중에는 이불 속에 숨었으나 흘린 피가 너무 많아 죽었을 것입니다. B는 자취방에서 무엇을 봤을까요?